딸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렴.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리면 우리 집안 꼴이 참 우스워질 것 같거든. 외람되지만 맞습니다. 여군 특전 부사관으로 전역한 뒤에 은행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아드님의 격차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격차를 뛰어넘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믿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 너 지금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니?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살아. 듣기 싫으니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우리 집안에서 너한테 내어줄 자리는 운전기사 자리밖에는 없어.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위 잘난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집을 나와 혼자 원룸에 자취를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잘난 첫째와 더 잘난 막내 아들 사이에서 혼자 평범한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이 미운 오리 새끼였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왜 결혼을 반대했느냐고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런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든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시집가고자 했던 자리가 사실상 시댁의 맏며느리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시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포기한 상황이셨거든요.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지병으로 인해 언제 단명할지 모르는데 괜히 결혼했다가 남의 집 귀한 여식을 젊은 과부 만들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던 시아주버님의 결심이 어찌나 확고하던지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말릴 방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시댁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맏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위세 대단한 집안의 안주인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에게 맏며느리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니 제 결혼은 아무래도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결혼 반대에 최선을 다해 맞섰죠. 저는 저대로 여군 특전사 출신이기에 남편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다. 과거 원룸 도둑 사건 때도 내가 남편을 지켜주었다. 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며느리감이 또 없을 거다 하는 말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언제 단명할지 모르는 날 사랑해줄 세상 유일한 여자다 하는 말로 시어머니와 맞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결혼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시댁 제약회사의 후계자인 시동생 덕분이었어요. 저희의 결혼이 무산될 것만 같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째 형,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요. 제 생각도 그래요.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일생일대의 꿈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는데 저 때문에 남편이랑 어머님께서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 행복만을 위해서 시댁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약회사의 후계자잖아요. 집안에서도 힘이 좀 되거든요. 어머니도 제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요. 그니까 저 한번 믿어보세요, 형수님. 이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로 부탁한다며 대답했고 시동생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주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대대로 단명하는 이유가 유전병 때문이잖아요. 큰형도 결혼을 포기해버린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면 아무한테나 막 장가 보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니? 단명하는 집안에 시집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넙죽 처리라도 하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형수님이 어쩌면 우리 집안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형수님 정도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 집안 유전병을 물려받지 않은 건강한 손주도 떡하니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어머님. 유전병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유전자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의 안주인 입장에서는 유전병을 극복해낸 건강한 손주를 얻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오래지 않아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시댁 가문의 유전병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긴 시간 이어져 왔던 단명이라는 가문의 슬픔을 끊어내는 순간이었고 또한 시어머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어 개과천선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품에 안아들던 바로 그날부터 개과천선하셨고 친부모님보다 100배는 더 자애롭고 100배는 더 사랑을 쏟아주는 가족이 저에게 되어주셨거든요. 덕분에 전 평생의 꿈이었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앞으로는 웃음꽃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제 결혼의 은인이었던 시동생이 생사를 오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당시 시동생은 제약회사 관련 업무로 인해 부산에 출장을 떠나던 길이었는데요. 불운이 닥쳐오려고 그랬던 모양인지 시동생의 운전기사님께서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셨고 시동생은 직접 차를 몰아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저와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은 이미 사경을 헤매며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죠. 참 다행스럽게도 시댁은 의료계에 좋은 인맥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시동생은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죠. 적어도 숨은 붙어있는 채로 수술방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과장 교수급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 수술을 한 끝에 얻어낸 최선의 결과가 적어도 일단 사망은 막았다였을 만치 참혹한 사고였고 또 그만치 시동생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어요.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 시동생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때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기는 싫었어요. 또한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이어주었던 결혼의 은인이었기에 더더욱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저는 시아주버님과 동서처럼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시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직장에 휴직계를 제출해놓고는 그 시간부로 시동생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병원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단 한 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으며
의식조차 없고 희생할 수 있으리란 보장조차 하나 없는 시동생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 친혈육인 시아버님과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는 병원에 코빼기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아주버님과 동서는 의사였는데도 병원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 두 사람이 병실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시동생이 생사를 오가게 된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오기는 왔구나 하는 마음에 한시름 놓은 저는 병간호를 시아주버님과 동서에게 맡겨둔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참이었기에 집에서 샤워라도 하고 얼른 돌아올 요량이기도 했었고요. 시아주버님과 동서에게 생사를 오가는 시동생과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배려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시동생의 병실에 차키를 두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돌린 저는 시동생의 병실 앞에서 급히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시동생의 병실에서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뜨악스러운 대화가 넘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큰아주버님이랑 저 둘 다 이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 남편에게 도저히 못할 짓이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것을. 막내한테는 미안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저희. 꼭 벌 받을 거예요. 그럽시다.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나중이라도 꼭 받읍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정말이지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 생각들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도저히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을 만치 의심스러운 대화였으니까요. 그건 그냥 누가 들어도 생사를 오가는 사람 앞에 두고 나누는 불륜 커플의 대화였다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그냥 불륜도 아니고 시아주버님과 동서 사이의 폐륜이었고요.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병실을 몰래 들여다본 저는 소리 없는 기함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시아주버님이 동서의 손등을 어루만지면서 다독이는 모양새가 세상 그렇게 다정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시아주버님이 저를 돌아보시더니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제 차키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재수씨. 차키 두고 가셨더라고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하는 시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방금 그 말이 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소름까지 돋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날 그때 시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불륜과 폐륜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장면을 저에게 들킨 거잖아요. 그랬으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맞는 거죠. 제가 본 것이 오해면 오해라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하는 발뺌이라도 하거나. 그런데 시아주버님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저에게 차 키를 건네며 운전 조심해라,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심지어 시동생의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였고요. 즉 당시 저를 향했던 시아주버님의 말과 행동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너 우리 사이를 다 알아버렸구나?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하렴. 너도 시동생처럼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될지도 모르니까.